독수리를 쏜 소년. 한소영이 가르쳐준 월녀검법 중 기격백원을 연마하고 있던 어느 날, 뒤에서 갑자기 화쟁의 음성이 들려왔다. 곽정, 빨리 와봐. 곽정이 고개를 돌려보니 화쟁이 말을 몰고 왔는데 상기된 표정이었다. 곽정이 눈살을 가볍게 찌푸렸다. 무슨 일인데? 빨리 가보자고. 많은 독수리들이 서로 싸우고 있어. 난 무공을 연마해야 해. 제대로 못한다고 또 야단을 맞은 모양이네. 곽정이 고개를 끄덕이자 화쟁이 다시 재촉했다. 독수리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는지 몰라? 어서 가보자. 곽정도 그녀와 함께 구경하고 싶었지만 사부님들의 실망하는 모습이 떠올라 풀이 죽었다. 난 갈 수 없어. 화쟁은 막무가내였다. 일부러 널 부르러 온 거야. 가지 않으면 다신 너랑 놀지 않을 거다. 그냥 너 혼자 갔다 와. 나중에 얘기해줘도 되잖아. 화쟁은 말에서 뛰어내려 입을 삐죽였다. 그럼 나도 안 갈 거야. 흰 독수리가 이길지 검은 독수리가 이길지 정말 궁금한데. 절벽 위에 있는 그 한 쌍의 흰 독수리 말이야. 그렇다니까. 검은 독수리가 아주 많은데 흰 독수리 역시 대단해. 아까도 검은 독수리를 서너 마리나 물어 죽였어. 절벽 위에 흰 독수리 한 쌍이 살고 있었다. 어찌나 몸집이 큰지 보통 독수리의 2배쯤 됐다. 실로 별종이었다. 흰 독수리는 원래 흔하지 않았다. 더구나 몸집이 그렇게 거대하니 몽고족의 나이 많은 노인들도 처음 보는 거라고 했다. 그래서 다들 그 한 쌍의 흰 독수리를 신조라고 불렀다. 그 신조를 찾아가 소원을 비는 사람도 있었다. 곽정도 궁금해 견딜 수가 없었다. 그는 화쟁의 손을 잡고 말에 올랐다. 두 사람은 곧 말을 몰고 절벽으로 향했다. 과연 화쟁의 말대로 열댓 마리의 검은 독수리가 한 쌍의 흰 독수리를 공격하고 있었다. 맹금류의 싸움이 그렇듯이 서로 물고 날카로운 발톱으로 잡아뜯어 깃털이 사방으로 흩날렸다. 흰 독수리는 몸집이 크고 부리와 발톱이 날카로워 검은 독수리 한 마리가 꾸물대는 틈을 타서 잽싸게 머리를 쪼았다. 검은 독수리는 비명도 제대로 질러보지 못하고 숨통이 끊어져 절벽 아래로 떨어졌다. 나머지 검은 독수리들은 놀라 일단 사방으로 흩어졌다가 전열을 가다듬어 다시 흰 독수리를 협공했다. 치열한 싸움이 계속되자 많은 사람이 구경하러 몰려와 어느새 그 수가 몇백 명으로 늘어났다. 서로 한마디씩 하느라 주인은 왁자지껄했다. 태무친도 그 소식을 듣고 와왈태와 타레를 데리고 구경하러 왔다. 곽정과 타레, 화쟁은 가끔 절벽 아래로 놀러와 흰 독수리가 창공을 비상하는 것을 재미있게 지켜보며 양고기 같은 먹이를 주기도 했다. 그런 나날이 지속되면서 은연중에 서로 교감이 생겼다. 지금 흰 독수리가 여러 마리의 검은 독수리와 싸우는 것을 보고 세 사람은 저도 모르게 응원을 보냈다. 흰수리야, 물어라 물어. 저기 왼쪽에 있어. 어서 몸을 돌려. 그래, 잘했어. 빨리 쫓아가. 싸움이 계속되자 검은 독수리 2마리가 또 죽었다. 그러나 흰 독수리 한 쌍도 부상을 많이 입어 피투성이가 되었다. 몸집이 유난히 큰 검은 독수리 한 마리가 호련 날카롭게 울부짖으니 10여 마리가 몸을 돌려 이내 구름 속으로 사라졌다. 남은 검은 독수리는 4마리였다. 구경꾼들은 흰 독수리가 이긴 것을 보고 모두 환호했다. 잠시 후 또 3마리의 검은 독수리가 고개를 돌려 급히 동쪽으로 날아갔다. 그러자 한 마리의 흰 독수리가 바싹 뒤쫓아가 삽시간에 어디론가 사라졌다. 이제 남은 한 마리의 검은 독수리는 위아래로 도망치며 흰 독수리에게 비참하게 당했다. 곧 목숨을 잃을 게 뻔했다. 바로 그때였다. 난데없이 허공에서 괴성이 들리는가 싶더니 10여 마리의 검은 독수리 떼가 구름을 뚫고 날아와 일제히 흰 독수리를 공격했다. 그것을 본 태무친이 갈채를 보냈다. 훌륭한 병법이야. 홀로 남은 흰 독수리는 상대방의 기습 협공에 비록 적을 한 마리 죽이긴 했지만 끝내 중상을 입어 절벽 위에 쓰러지고 말았다. 그러자 검은 독수리 떼가 달려들어 마구 쪼고 물어뜯기 시작했다. 곽정화 탈에 화쟁은 다급해졌다. 화쟁은 심지어 울기까지 하면서 연신 소리쳤다. 아버지, 어서 검은 독수리를 쏘세요. 태무치는 검은 독수리 떼가 구사한 기발한 기습 작전을 생각하며 와왈태와 타르에게 말했다. 검은 독수리 떼가 승리한 것은 고도의 병법을 쓴 거나 다름없다. 너희들도 잘 기억해둬라.
검은 독수리 떼는 흰 독수리를 물어 죽이고 나서 절벽에 나 있는 작은 동굴을 향해 날아갔다. 그 작은 동굴에서 어린 흰 독수리 2마리가 머리를 삐쭉 내밀었다. 영락없이 검은 독수리 떼한테 물려 죽을 판이었다. 화쟁이 소리쳤다. 아버지, 왜 안 쏴요? 그러고는 다시 소리쳤다. 곽정, 저기 봐. 흰 독수리가 새끼를 한 쌍 낳았나 봐. 우리가 왜 모르고 있었지? 아, 아버지, 어서 검은 독수리를 쏴 죽이세요. 태무친이 빙긋 웃으며 시위를 당기자 휙 하는 소리와 함께 화살이 날아가 검은 독수리 1마리를 관통했다. 모두 갈채를 보냈다. 태무친은 활을 와활태에게 주었다. 내가 쏴봐라. 와활태도 1마리를 쏘아 죽였다. 타레가 다시 쏘려는데 검은 독수리들은 위기를 감지했는지 분분히 날아 도망갔다. 몽고 장병들은 일제히 활을 쐈다. 그러나 독수리 떼가 워낙 높이 날아서 화살이 미치지 못했다. 그것을 본 태무친이 소리쳤다. 마치는 자에게 상을 내리겠다. 신전수 철별은 곽정에게 활 솜씨를 뽐낼 기회를 주기 위해 자신의 활을 건네주었다. 그리고 나직하게 말했다. 무릎을 꿇고 목을 겨냥해 쏴라. 곽정은 활을 받아 무릎을 꿇었다. 활을 쥔 왼손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오른손에 힘을 주어 120근이나 되는 활을 끌어당겼다. 그는 강남육교에게 10년 동안이나 무예를 배워 비록 상승 무공은 터득하지 못했지만 팔힘과 정확한 알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 2마리의 검은 독수리가 날갯짓을 하며 좌측으로 날자 왼팔을 약간 옮겨 독수리의 목을 겨냥해 오른손 5손가락을 풀었다. 활이 만호를 이루니 화살은 유성처럼 날아올랐다. 검은 독수리가 피하려는 순간 화살이 목을 뚫고 지나갔다. 그러고도 화살에 여력이 남아 또 1마리의 배에 적중했다. 일석이조 2마리 독수리가 동시에 떨어져 내렸다. 주위에선 일제히 박수갈채가 터졌다. 나머지 검은 독수리들은 감히 더 이상 꿈을 대지 못하고 사방으로 흩어져 달아나 버렸다. 화쟁이 곽정에게 속삭이듯 말했다. 잡은 독수리를 어서 아버지한테 바쳐. 곽정은 그녀의 말대로 독수리를 주워 태무친 앞으로 뛰어가 한쪽 무릎을 꿇고 높이 바쳤다. 태무친은 누구보다도 명장과 용사를 아끼고 사랑했다. 그런 그는 곽정이 화살 하나로 독수리 2마리를 잡은 걸 보자 속으로 매우 기뻐했다. 북방의 독수리는 예사 독수리와 달랐다. 양쪽 날개를 펴면 좋기 열자가 되고 깃털은 무쇠처럼 단단했다. 맹렬한 기세로 덮쳐 내리면 망아지나 작은 염소까지 공중으로 낚아챌 만큼 힘이 대단했다. 심지어 호랑이나 표범도 큰 독수리를 보면 황급히 피하기 일쑤였다. 그런 독수리를 한꺼번에 2마리나 잡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태무치는 부하를 시켜 독수리를 거두고 웃으며 말했다. 그래, 잘했다. 내 활 솜씨는 참으로 훌륭하다. 곽정은 공을 철별에게 돌렸다. 철별 사부님이 가르쳐 준 것입니다. 태무치는 흐뭇했다. 다부가 철별이니 제자도 철별이군. 타레는 의형을 도와줄 양으로 태무친에게 말했다. 아버지, 독수리를 마치면 상을 준다고 하셨는데 제 형제에게 무슨 상을 내리실 건가요? 태무치는 거침없이 말했다. 뭐든지 다 좋다. 이어 곽정에게 물었다. 뭘 원하느냐? 타레가 나섰다. 정말 무엇이든 다 줄 겁니까? 태무치는 여유 있게 웃었다. 그럼 내가 어린애한테 거짓말을 할 것 같으냐? 곽정은 그동안 무친을 의지해 살아왔다. 그리고 몽고 장병들도 곽정이 부지런하고 싹싹해 모두 좋아했다. 곽정 또한 자신이 한인이라는 이유로 몽고인을 멸시하는 일은 절대 없었다. 지금 대칸이 몹시 기뻐하면서 뭐든지 원하는 대로 주겠다고 하자 일제히 곽정을 주시하며 후한상을 받기를 바랐다. 곽정이 입을 열었다. 대칸께서는 늘 저를 잘 대해주셨습니다. 어머니도 부족한 게 없고요. 그래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태무친이 웃으며 말했다. 늘 어머니를 먼저 생각하는 걸 보니 효심이 대단하구나. 그럼 내 자신이 원하는 게 뭔지 서슴없이 말해봐라. 겁내지 말고. 곽정은 잠시 생각하더니 무친의 말 앞에 2 무릎을 꿇었다. 전 원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을 대신해 한 가지 청을 올리겠습니다. 뭐냐? 왕안의 손자 도사는 성격이 고약하고 못됐습니다. 화쟁이 그에게 시집가면 고생할 게 뻔합니다. 대칸께 부탁합니다. 제발 화쟁을 그에게 보내지 마십시오.
실로 엉뚱한 청이었다. 태무치는 처음엔 황당해하더니 곧 호탕하게 웃었다. 어린애라 역시 다르군.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좋아. 상으로 내게 한 가지 보물을 주겠다. 태무치는 허리춤에서 단도 한 자루를 풀어 곽정에게 내주었다. 그걸 본 몽고 장수들이 혀를 차며 대단히 부러워했다. 그것은 무친이 몹시 아끼는 단도였다. 늘 몸에 차고 다녔기 때문에 그 단도로 무수한 적을 죽였다. 원하는 거면 뭐든지 다 주겠다고 호언장담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쉽게 내줄 단도가 아니었다. 곽정은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단도를 받았다. 곽정 역시 무친이 그 단도를 아낀다는 걸 잘 알고 있었다. 막상 손에 들고 살펴보니 칼집은 황금으로 되어 있고 손잡이 끝부분에는 사납게 생긴 호랑이의 머리가 조각되어 있었다. 태무친이 한마디 덧붙였다. 그 금도로 날 위해 적을 무찔러라. 곽정은 지체 않고 대답했다. 네. 그때 화쟁이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며 안장에 뛰어올라 말을 몰고 어디론가 달려갔다. 태무치는 마음이 무쇠처럼 모질지만 딸이 슬퍼하는 것을 보자 자신도 모르게 한숨이 새어나왔다. 그도 말머리를 돌려 돌아갔고 모두 그 뒤를 따랐다. 곽정은 모두 떠나가자 단도를 뽑아 유심히 살펴보았다. 칼날에 아직도 혈흔이 묻어있는 걸 보니 한기가 뻗치는 것 같았다. 이 단도로 많은 사람을 죽였다는 것을 미뤄 짐작했다. 칼날은 비록 짧지만 도신이 묵직한 게 그 자체만으로도 위험이 있었다. 잠시 금도를 살펴본 곽정은 그것을 다시 칼집에 집어넣고 자신의 장검을 꺼내 원려검법을 연마했다. 땀을 뻘뻘 흘리며 한창 연마에 열중하고 있는데 요란한 말발굽 소리와 함께 화쟁이 되돌아왔다. 그녀는 가까이 달려와 말에서 뛰어내리자마자 풀밭에 비스듬히 드러누워 한쪽 팔로 머리를 받친 채 아무 말 없이 곽정이 검법을 연마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러다가 곽정이 쩔쩔매는 것을 보고는 소리를 질렀다. 그만하고 이리 와서 좀 쉬어. 귀찮게 굴지 마. 너랑 노닥거릴 시간이 없어. 화쟁은 더 이상 강요하지 않고 입가에 묘한 웃음을 흘리며 그를 지켜봤다. 잠시 후 그녀는 손수건을 꺼내 대충 매듭을 묶어 곽정에게 던져주며 소리쳤다. 땀이나 닦아. 곽정은 그저 건성으로 대답할 뿐 손수건을 받을 생각도 않고 검법 연마에 몰두했다. 화쟁이 그를 쳐다보며 다시 입을 열었다. 아까 말이야. 날 도사에게 시집 보내지 말라고 아버지한테 간청했지. 왜 그랬어? 곽정은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도사가 나쁘다는 건 다 알잖아. 예전에도 표범을 끌고 와서 내 오빠를 죽이려고 했고 걔한테 시집 가면 널 때릴지도 몰라. 화쟁이 빙긋이 웃었다. 날 때리면 내가 와서 혼내주면 되잖아? 곽정은 어안이 벙벙해졌다. 아니, 그럴 순 없지. 화쟁은 그를 응시하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내가 도사에게 시집 안 가면 누구한테 시집 가야지? 곽정은 그저 고개를 내둘렀다. 모르겠어. 화쟁은 흥 하고 코웃음을 쳤다. 약간 발그레해진 얼굴이 성난 표정으로 바뀌었다. 왜? 뭐든지 다 모른다고 하지? 잠시 시간이 흐르자 화쟁의 얼굴에 다시 미소가 떠올랐다. 이때 절벽 위에서 흰 독수리 새끼들이 짹짹 울어대는 소리가 들려왔다. 곧이어 멀리서 처절한 울음소리가 들리며 어미 새가 쏜살같이 날아왔다. 검은 독수리를 추격하다가 이제 돌아온 모양이다. 그 검은 독수리가 멀리 유인한 게 분명했다. 흰 독수리는 시력이 뛰어나 아주 멀리서부터 이미 짝이 죽어 있는 것을 알아차리고 처절하게 울어댄 것이다. 곽정은 검법 연마를 중단하고 절벽 위를 올려다보았다. 흰 독수리는 계속 허공을 맴돌며 슬피 울고 있었다. 화쟁이 측은한 생각이 들어 입을 열었다. 저것 봐. 정말 불쌍하지? 곽정도 안타까웠다. 응, 그래. 얼마나 상심하겠어?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흰 독수리가 한번 길게 울어대더니 곧장 하늘 높이 솟구쳤다. 화쟁은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아니, 왜 저럴까? 그 순간 흰 독수리는 무서운 속도로 하늘에서 떨어져 내렸다. 퍽. 흰 독수리는 스스로 암석의 머리를 쳐박고는 그 자리에서 숨이 끊어지고 말았다. 곽정과 화쟁은 동시에 비명을 지르며 펄쩍 뛰었다. 너무 놀라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갑자기 등 뒤에서 카랑카랑한 음성이 들려왔다. 실로 거룩하고 눈물겹구나. 두 사람이 돌아보니 언제 나타났는지
수염이 하얀 도인이 그곳에 서 있었다. 불그스름한 얼굴에 손에는 불진을 들고 있었다. 도인의 차림새는 아주 독특했다. 머리엔 상투를 3개씩이나 틀어 올렸고 입고 있는 도포에는 먼지 한 점도 묻지 않았다. 이곳은 항상 모래바람이 부는데 옷이 너무나 깨끗했다. 화쟁은 한족의 말을 알아듣지 못해 도인을 외면하고 다시 절벽 위를 바라보았다. 아, 새끼들은 부모를 다 잃었는데 저 위에서 어떡하지? 절벽은 하늘을 찌를 듯 높이 솟아 있어 도저히 올라갈 수 없을 듯했다. 새끼들은 아직 날지도 못할 텐데 그냥 놔두면 굶어 죽을 게 뻔했다. 곽정도 절벽 위를 바라보며 난색을 표했다. 누가 날개가 있어 위로 날아간다면 몰라도 무슨 수로 새끼들을 구하겠어. 그는 장검을 집어들고 다시 연마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원려검법 중에 기격백원 초식은 여전히 진척이 없었다. 은근히 짜증까지 나는데 뒤에서 냉랭한 음성이 다시 들려왔다. 그런 식으로 하면 100년을 더 연마해도 소용이 없어. 곽정은 검을 걷었다. 그리고 핀잔을 준 도인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게 무슨 말이죠? 도인은 빙긋이 웃으며 아무 말 없이 후련 앞으로 다가왔다. 그 순간 곽정은 오른팔이 저려오는 느낌이 드는가 싶더니 어찌 된 영문인지 자신이 쥐고 있던 장검이 도인 손으로 넘어갔다. 공수탈백인 맨손으로 상대의 무기를 뺏는 기법을 둘째 사부한테 배운 적이 있었다. 물론 숙달하지 못했지만 그 요령은 대충 알고 있었다. 그런데 도인이 어떻게 눈 깜짝할 사이에 자신의 장검을 빼앗아갔는지 납득이 가지 않았다. 놀란 곽정은 절로 3걸음 뒤로 물러나 화쟁 앞을 가로막고는 태무친이 준 금도를 뽑아 쥐었다. 행여 도인이 화쟁을 해칠까 봐 미리 방어 태세를 취한 것이다. 도인이 소리쳤다. 똑똑히 봐. 그는 즉시 허공으로 몸을 솟구쳤다. 도인이 검을 휘두르자 7, 8송이의 검화가 허공에 쏘놓였다. 고지어 도인은 사뿐히 땅에 내려섰다. 곽정은 그저 눈이 휘둥그레질 뿐이었다. 도인은 검을 땅에 버리고 한마디 했다. 흰 독수리는 비록 미물이지만 부부애가 참으로 본받을 만하다. 그들의 후손을 구해줘야지. 말을 내뱉자마자 진기를 끌어올려 곧장 절벽 쪽으로 달려갔다. 그러더니 손과 발을 이용해 마치 날아다 나는 새처럼 가볍게 절벽을 타고 올라갔다. 절벽의 높이는 수십 장에 달했다. 게다가 직각으로 된 곳도 많았는데 도인은 거침없이 쭉쭉 기어 올라갔다. 곽정과 화쟁은 그것을 지켜보며 마음이 조마조마했다. 자칫 실수해서 떨어지는 날에는 뼈도 추이지 못할 것이다. 도인이 높이 올라갈수록 몸이 작아 보이더니 이젠 구름 사이에서 어른거렸다. 화쟁은 너무나 아슬아슬해 아예 눈을 감아버린 채 곽정에게 물었다. 어떻게 됐어? 거의 다 올라갔어 됐어. 와, 대단하군. 화쟁이 눈을 가렸던 손을 풀고 바라보는 순간 도인의 몸이 허공으로 치솟았다. 화쟁의 입에서 놀란 외침이 터졌다. 아, 도인은 금세 떨어질 것 같더니 절벽 꼭대기에 사뿐히 내려섰다. 넓은 소매자락이 바람에 휘날리는 모습이 마치 한 마리의 거대한 새를 연상시켰다. 도인은 작은 굴에서 2마리의 독수리 새끼를 끄집어내 품속에 넣었다. 그러고는 다시 절벽을 타고 내려왔다. 올라갈 때의 속도보다 더욱 빨랐다. 곽정과 화쟁은 얼른 그에게 달려갔다. 도인은 품속에서 독수리 새끼를 꺼내 몽고말로 화쟁에게 말했다. 이 새를 잘 키울 수 있겠느냐? 화쟁은 놀랍고도 기쁜 마음에 얼른 대답했다. 네, 걱정 마세요. 도인은 그녀에게 새를 건네주며 다시 말했다. 물리지 않게 조심해라. 새끼지만 맹금류라 사납단다. 화재은 허리띠를 풀어 독수리 발목에 묶고는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다. 가서 먹이를 줘야겠어요. 잠깐! 도인이 그녀를 불러 세우더니 말을 이었다. 한 가지 약속을 해줘야 그 새를 줄 수 있어. 무슨 약속인데요? 내가 절벽에 올라 독수리 새끼를 잡아온 일을 너희 둘만 알고 있어야 한다. 아무에게도 말해선 안 돼. 알았느냐? 화쟁은 생긋 웃었다. 네, 그거야 뭐 쉬운 일이죠.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을게요. 도인은 입가에 미소를 띄었다. 독수리가 크면 아주 사나우니 먹이를 줄 때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화쟁은 좋아서 계속 싱글벙글하며 곽정에게 말했다. 우리 한 마리씩 갖자. 내 건 내가 가져가서 키워줄게. 괜찮지?
곽정이 고개를 끄덕이자 화쟁은 말을 타고 쏜살같이 떠나갔다. 곽정은 멍하니 서서 줄곧 도인이 좀 전에 전개한 무공을 생각하고 있었다. 도인은 장검을 주어 그에게 건네주더니 곧 몸을 돌렸다. 곽정은 그가 떠나려는 걸 보자 황급히 입을 열었다. 잠깐 가지 마세요. 도인은 인자한 표정으로 물었다. 왜? 무슨 일이 있느냐? 곽정은 머리를 긁적이며 어떻게 말해야 좋을지 몰라 잠시 망설이다가 갑자기 무릎을 꿇고 떡방아를 찢듯 연신 절을 올렸다. 도인이 허허 웃으며 말했다. 아니, 왜 나한테 절을 하지? 곽정은 왠지 콧등이 시큰해졌다. 도인이 너무 자상하게 생겨 마치 친할아버지처럼 느껴졌다. 자기가 무슨 하소연을 하든 뭘 부탁하든 다 들어줄 것만 같았다. 곽정은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주르르 흘리며 목이 메었다. 전 미련해서 아무리 무공을 열심히 연마해도 잘 되지 않아요. 사부님들이 저 때문에 속이 많이 상하실 거예요. 도인은 여전히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래서 어떡하겠다는 거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되니 저 자신도 답답해요. 그래서 내게 도움을 청하겠다는 거냐? 네, 그래요. 곽정은 다시 납작 엎드려 이마가 땅에 닿도록 연신 절을 올렸다. 도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상하게 말했다. 그래, 도움이 절실한 것 같구나. 좋아. 그럼 사흘 뒤가 마침 보름이니 달이 중천에 뜰 무렵 절벽 위에서 널 기다리마. 그 대신 아무한테도 말해선 안 돼. 이렇게 말하며 하늘을 찌르듯 솟아있는 절벽을 가리키더니 표현이 떠나버렸다. 곽정은 다급하게 소리쳤다. 전 올라갈 수 없어요. 그러나 도인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바람처럼 횡하니 멀리 가버렸다. 곽정은 그가 야속했다. 가르쳐주기 싫으니까 일부러 억지스러운 요구를 하는군. 그는 단념했다. 그래, 나한테는 6분의 사부가 있잖아. 열심히 가르쳐 왔는데 내가 아둔에다 못 배운 걸 어쩌겠어. 마찬가지로 그 도인의 무공이 아무리 심오하면 뭘 해. 터득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지. 그는 잠시 동안 절벽 위를 멍하니 바라보더니 니네 검을 집어 월려검법을 다시 연마했다. 그리고 도인의 일은 잊기로 했다. 해가 서산마루로 기울자 곽정은 배도 고프고 해서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 눈 깜짝할 사이에 사흘이 지나갔다. 이날 오후 한보구가 곽정에게 금용편법을 가르쳤다. 채찍은 다른 무기와 달라서 힘의 강약을 적절하게 안배하지 못하면 적을 위협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이 다치게 된다. 아니나 다를까 곽정은 채찍을 휘두르다가 힘을 잘못 쓰는 바람에 자신의 뒤통수를 가격했다. 성질이 급한 한보구는 화가 나서 대뜸 그의 뺨을 후려쳤다. 곽정은 아무 말 못하고 다시 편법을 연마했다. 한보구는 그가 열심히 하는 것을 보고 화를 낸 것이 미안한지 더 이상 실수를 호되게 지적하지 않고 5가지 초식을 지도한 후 격려의 말을 몇 마디 해주고는 가버렸다. 다른 무공보다 금용 편법을 연마할 때가 가장 고생스러웠다. 연습을 거듭하다 보니 팔, 다리, 몸 여러 곳이 시퍼렇게 멍들었다. 곽정은 너무 피곤해 초원에 벌렁 누워 쉬다가 그만 잠이 들어버렸다. 깨어나 보니 어느덧 산등성이 위로 둥근 달이 떠올랐다. 멍든 자리가 쑤시고 호되게 맞은 뺨도 화끈거렸다. 그는 절벽을 바라보며 갑자기 오기가 생겨 이를 악물었다. 그 도사도 올라갔는데 나라고 올라가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 곧 절벽으로 달려가 한 걸음씩 기어 올라갔다. 그러나 약 대여섯 장 정도 기어 올라가자 가파른 암벽은 미끄럽고 손을 짚을 만한 풀 한 포기도 보이지 않았다. 도저히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었다. 곽정은 이를 악물고 버둥거려 봤지만 별로 소용이 없었다. 하마터면 발을 헛디뎌 절벽 아래로 떨어질 뻔했다. 더 이상은 무리라는 걸 알고 한숨을 내쉬며 다시 내려가려고 아래쪽을 바라봤다. 순간 아찔했다. 올라올 때는 그런대로 한 발짝씩 내디딜 수 있었는데 막상 내려가려니 발 디딜 곳이 보이지 않았다. 진퇴양난, 그야말로 절망이었다. 이때 넷째 사부의 말이 뇌리에 떠올랐다. 세상 천지에 안 되는 일은 없어. 사람이 마음먹기 나름이지. 어차피 떨어져도 죽을 판이니 차라리 계속 기어 올라가는 편이 낫겠다고 판단했다. 그는 곧 단도를 꺼내 천천히 암석을 뚫으면서 발 디딜 곳을
스스로 만들었다. 그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그런 방법으로 간신히 한 장쯤 더 올라갔는데 이미 지칠 대로 지쳐 팔다리가 후들거렸다. 곽정은 정신을 가다듬고 암벽에 바짝 붙어 호흡을 가다듬었다. 암벽에 얼마나 더 많은 구멍을 뚫어야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눈앞이 캄캄했다. 비수가 아무리 예리하다고 해도 계속 암석을 뚫다 보면 무뎌지거나 부러지고 말 것이다. 그러나 별 도리가 없었다. 잠시 쉬었다가 다시 암석에 구멍을 뚫으려는데 절벽 위쪽에서 큰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곽정은 감히 위를 쳐다볼 엄두가 나지 않았다. 눈앞에 보이는 건 깎아지른 절벽뿐이었다. 그가 의아해하고 있는데 절벽 위에서 굵은 밧줄 하나가 미끄러져 내려와 눈앞에서 대롱거렸다. 이어 그 도인의 음성이 들려왔다. 밧줄을 허리에 묶어야 내가 끌어올리겠다. 곽정은 크게 기뻐하며 비수를 거두고 뚫린 구멍에다 왼손을 밀어 넣어 몸을 지탱한 다음 오른손으로 밧줄을 허리에 감아 매듭을 묶었다. 도인이 다시 소리쳤다. 다 묶었느냐? 네, 다 됐어요. 곽정이 대답했는데도 도인은 다시 물었다. 어떻게 됐느냐? 다 묶었어. 네, 단단히 묶었어요. 도인은 그래도 듣지 못했는지 한참 있다가 껄껄 웃으며 말했다. 참, 내가 깜빡 잊었군. 넌 진기가 부족해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지 않아. 다 묶었거든. 밧줄을 살짝 3번 끌어당겨라. 곽정이 그가 시키는 대로 밧줄을 3번 당기자 허리가 바싹 조여오며 몸이 갑자기 허공으로 날았다. 도인이 밧줄을 끌어당기고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불알 밑이 서늘해지며 정신이 아찔해졌다. 곽정은 무사히 절벽 위에 발을 내디뎠다. 우선 도인 앞에 무릎을 꿇고 큰 절을 올리려는데 도인이 그의 팔을 잡았다. 사흘 전에 이미 절을 무수히 받았으니 이젠 됐다. 그래, 잘 왔다. 그 용기와 의지가 가상하구나. 절벽 위에는 흰 눈으로 덮인 제법 넓은 공터가 있었다. 도인은 북을 엎어놓은 것 같은 둥근 바윗돌을 가리키며 말했다. 앉아라. 아닙니다. 그냥 서서 사부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도인은 빙긋이 웃었다. 넌 우리 문중 사람이 아니다. 난 내 사부가 아니고 너 또한 내 제자가 아니야. 그러니 편안하게 앉거라. 곽정은 내심 당황했지만 그가 시키는 대로 앉았다. 도인이 다시 입을 열었다. 너의 사부는 모두 강호에서 내로라 하는 인물들이다. 그들과 면식은 없지만 일찍이 소문을 듣고 그들을 존경해 왔다. 내가 그들 중 한 명의 무공만 제대로 배워도 강호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어. 넌 그동안 열심히 무공을 연마했는데도 왜 만족할 만한 성과가 없는지 이유를 아느냐? 곽정은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다. 제가 아둔의 사부님들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도인은 빙그레 웃었다. 꼭 그렇지만은 않다. 가르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듯 배우는 방법도 여러 가지다.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택하지 못했기 때문이야. 곽정은 어리둥절했다. 그게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냥 평범한 무공이라면 지금 내 실력으로도 만족할 만한 수준에 올라 있겠지. 무공을 익힌 후 처음으로 그 어린 도인과 결합했기 때문에 기가 꺾여 자신감을 잃은 모양인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야. 곽정은 속으로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그 일을 어떻게 알고 있지? 도인의 말이 이어졌다. 그 어린 도사는 기교를 부려 널 이긴 거지. 무공의 기초는 내가 훨씬 앞선다. 더군다나 내 사부들의 실력 또한 나에 못지않아. 그러니 내 무공을 내게 전수해 줄 수 없다. 그럴 필요도 없고. 곽정은 내심 그 말에 수긍했다. 그래, 사부님들의 무공도 아주 높아. 내가 제대로 배우지 못했을 뿐이지. 도인이 다시 말했다. 내 사부님들은 누구와 내기를 했는데 만약 내가 무공을 전수한 걸 알면 틀림없이 기분 나쁘게 생각할 거야. 워낙 신의를 중시하는 분들이라 제3자의 도움을 받을 리가 없겠지. 곽정은 영문을 몰라 물었다. 내기라뇨? 무슨 내기죠? 이번엔 도인이 당황했다. 넌 모르는 모양이구나. 사부님들이
아무 언급도 하지 않았다면 더 이상 묻지 마. 2년 후면 사부님들이 자세히 말해줄 것이다. 아무튼 너의 성의도 가상하고 우리 또한 인연이 있는 것 같으니 호흡과 앉는 법, 걷는 법, 그리고 자는 방법을 가르쳐 주마. 곽정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아니, 호흡과 앉는 것, 걷는 것, 자는 건 나도 벌써 다 알고 있는데 뭘 또 가르쳐 준다는 거지? 이상한 생각이 들었지만 곽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도인이 넌지시 말했다. 저 큰 바윗돌 위에 있는 눈을 치우고 위에서 자도록 해라. 곽정은 더욱 이상히 여기며 시키는 대로 눈을 치우고 바윗돌 위에 누웠다. 도인이 다시 입을 열었다. 그냥 자는 거라면 내가 굳이 가르칠 필요가 있겠느냐? 지금부터 일러주는 네 마디를 잘 기억해둬라. 사정증망정. 깊은 사념에 몰입하면 사사로운 생각을 잊고 체어즉 기운. 몸이 허약해지면 기를 끌어올려라. 심사즉 신활. 마음이 죽으면 정신이 살아나니 양성즉 음소. 양이 왕성하면 음이 소멸한다. 곽정이 몇 번 따라 읊고 단단히 머릿속에 새겼지만 무슨 뜻인지는 알 수 없었다. 도인의 말이 이어졌다. 잠자기 전에는 머리가 파란 하늘이나 맑은 물 같아야 한다. 절대 잡념을 가져선 안 된다. 그리고 몸을 비스듬히 누워 고로 면면히 숨을 내쉬어 혼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신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해라. 이어 호흡을 조절해 기를 운행시키는 방법과 좌선한 자세에서 잡념을 갈무리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처음엔 오만 가지 생각이 교차되어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는데 그의 말을 따라 호흡 방법을 달리하자 한참 후 마음이 차분해졌다. 그리고 단전에서 한 줄기 기운이 천천히 올라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어느덧 곽정은 잠이 들었다. 눈을 떠보니 동력 하늘이 부옇게 밝아오고 있었다. 도인은 밧줄을 이용해 그를 절벽 아래로 내려보내고 밤에 다시 오라고 했다. 아울러 누구한테도 이 일을 발설하지 말라고 거듭 당부했다. 이날 밤에도 곽정은 도인을 찾아갔다. 평상시 사부들이 밤새워 무공을 가르치는 경우가 가끔 있어 어머니도 캐묻지 않았다. 이런 날이 거듭되고 곽정은 밤마다 절벽 위에서 자거나 운기조식을 했다. 도인은 무공을 전혀 가르쳐 주지 않았다. 그런데도 곽정은 낮에 무공을 연마할 때 몸이 갈수록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반년이 지나자 힘을 잘 받지 않던 무공도 척척해냈고 온갖 노력을 기울여도 잘 되지 않던 초식이 술술 풀어나갔다. 갑자기 많은 것이 달라졌다. 강남육계는 그가 철이 들어 사물을 대하는 오성이 깊어진 것이라 여기고 모두 흐뭇해했다. 이제 절벽에 오를 때면 도인이 직접 그와 행동을 함께하면서 운기법과 힘을 적절히 쓰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도인은 더 이상 기어 올라갈 수 없을 때에야 비로소 밧줄을 이용해 그를 끌어올렸다. 날이 갈수록 곽정은 절벽을 빨리 또한 높이 오를 수 있었다. 다시 1년이 지났다. 이제 무공을 겨루기로 한 날짜가 몇 달 남지 않았다. 강남육계는 연일 가흥무의 대결을 화제로 삼았다. 곽정의 무공이 날로 늘어 대결에서 승리할 자신감도 생겼다. 더구나 오랫동안 떠나온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에 그들의 가슴은 한껏 부풀어 있었다. 그러나 무공을 겨루게 된 경위에 대해선 곽정에게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이날 이른 아침부터 남인이 곽정을 가르치기 위해 연무장으로 들어갔는데 난데없이 앞쪽에서 뿌연 흙먼지가 일며 요란한 말 울음소리와 사람들의 고함 소리가 뒤섞여 들려왔다. 말대가 연무장으로 난입한 것이다. 말을 방목하는 몽고인이 채찍을 마구 휘두르며 겨우 말들을 진정시켰다. 말대가 진정되자 호련 서쪽에서 한 필의 적토마가 나는 듯이 뛰어왔다. 적토마가 말 무리 속으로 뛰어들어가 발로 걷어차고 물어뜯는 바람에 연무장은 다시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목부들은 적토마를 잡기 위해 이리 뛰고 저리 뛰었으나 적토마가 워낙 빨라 소용이 없었다. 지친 목부들은 화가 치밀어 활을 쏴댔다. 그러나 적토마는 동에 번쩍, 서에 번쩍하며 용케도 잘 피했다. 그 신법은 실로 무림 고수 못지않았다. 육계와 곽정은 그걸 지켜보며 넋을 잃었다. 말을 목숨처럼 아끼는 한보구조차
이렇게 빠른 적토마는 생전 본 적이 없었다. 그는 신기하고 궁금해서 목부에게 말의 내력을 물었다. 그러자 목부 한 명이 설명해 주었다. 저 야생마가 어디서 뛰쳐나왔는지 알 수 없어요. 며칠 전에 저놈을 발견하고 길들이기 위해 밧줄로 묶으려 했더니 잡히기는커녕 약이 올랐는지 계속 저 난리를 피우는 겁니다. 그러자 나이 많은 목부가 한마디 거들었다. 저건 말이 아닙니다. 한보구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말이 아니면 뭡니까? 늙은 목부가 대답했다. 하늘에서 내려온 용의 화신이니 건드리면 안 돼요. 다른 목부가 당치 않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을 받았다. 용이 변한 거라뇨? 헛소리하지 말아요. 노인은 혀를 끌끌 찼다. 젊은 것이 뭘 안다고 그래. 난 말을 수십 년 동안 키워왔지만 저런 별종은 처음 봤어. 적토마는 계속 무리 속에서 난동을 부렸다. 한보구는 말에 관한 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위인이었다. 평생 말과 함께 생활해 온 몽고인들도 인정하는 사실이었다. 그는 적토마를 굴복시킬 양으로 이내 몸을 솟구쳤다. 적토마가 달리는 방향과 속도를 정확히 간파해 말 등에 올라탈 심산이었다. 그러나 그의 계산은 보기 좋게 빗나가고 말았다. 적토마는 그의 가랑이 사이로 잽싸게 빠져나갔다. 다시 적토마를 뒤쫓아가려 했으나 다리가 짧아 도저히 불가능했다. 자존심이 상한 그는 몹시 화가 났다. 바로 그때 누군가 몸을 솟구치더니 달리는 적토마의 갈기를 정확히 낚아채 잡았다. 적토마는 놀라 더욱 빨리 달렸다. 그러나 갈기를 잡은 사람은 몸이 허공으로 붕 떠오르면서도 갈기를 놓지 않았다. 주위에 있던 목부들이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다. 강남육계도 적토마에 올라탄 자가 곽정이라는 사실을 알고 놀라움보다 기쁨이 앞섰다. 주총이 먼저 입을 열었다. 어디서 저런 놀라운 경공술을 배웠지? 한소영이 그의 말을 받았다. 곽정은 최근 1년 동안 무공이 비약적으로 늘었는데 혹시 죽은 아버지의 영령이 도와준 게 아닐까요? 아니면 다섯째 사형이 지하에서. 그들은 곽정이 매일 밤 절벽에 올라 도인에게 호흡법을 전수받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물론 곽정 스스로도 자신의 호흡 방법이 바로 상승내공이며 이미 경공술의 높은 경지인 금안공을 익혔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곽정이 허공에서 몸을 자유자재로 움직이며 날렵한 신법을 구사하자 모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건 결코 주총이나 금발, 한소영이 가르친 경공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적토마는 앞발을 번쩍 들어 올렸다가 또 갑자기 미친 듯이 뒷발질을 하며 등에 올라탄 사람을 떨어뜨리려 했지만 곽정은 두 다리로 말의 배를 꽉 조여 몸의 균형을 유지했다. 적토마는 갈수록 더욱 날뛰었다. 목부들 가운데는 뭔가 중얼거리며 하늘에 기도를 올리는 자가 있는가 하면 위험하니 어서 말에서 뛰어내리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사람도 있었다. 한소영이 보다 못해 소리쳤다. 정아, 내려와. 내가 대신 올라탈게. 그러자 옆에 있는 한보구가 만류했다. 안 돼. 사람이 바뀌면 여태껏 공들인 게 다 수포로 돌아가. 그는 말의 성질을 잘 알고 있었다. 훌륭한 말일수록 성격이 사나운데 누가 일단 제압하면 그를 평생 주인으로 모셔 순종하게 마련이다. 곽정은 이미 땀투성이가 되어 있었다. 그는 아예 두 팔로 적토마의 목을 끌어안고 힘껏 조였다. 적토마는 아무리 발광해도 상대를 떨어뜨리지 못하자 몸놀림이 차츰 둔해지며 숨이 차올라 호흡조차 곤란해졌다. 그제야 진짜 주인을 만났다는 것을 알고 제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않았다. 한보구가 기뻐하며 소리쳤다. 됐어. 이젠 됐어. 곽정은 말이 달아날까봐 내려오지 못했다. 한보구가 빙긋이 웃으며 그를 안심시켰다. 걱정 말고 내려와라. 그 말은 평생 널 따를 테니 쫓아도 떠나지 않을 거야. 곽정은 그가 시키는 대로 말해서 내려왔다. 적토마가 혀를 길게 내밀어 그의 손등을 핥으며 다정한 모습을 보이자 주위 사람들이 모두 웃음을 터뜨렸다. 목부 한 명이 가까이 다가와 자세히 살펴보자 적토마가 갑자기 뒷발질을 했다. 목부는 깜짝 놀라 벌렁 나자빠졌다. 곽정은 적토마를 마구간으로 끌고 가서 깨끗이 씻겼다. 육계는 지친 곽정을 배려해 더 이상 무공 연마를 독촉하지 않고 일찍 쉬라고 했다. 그러는 한편 모두 깊은 의구심에 잠겼다. 점심을 먹고 나서 곽정이 몽고포로 사부님들을 뵈러 오자 정금발이 대뜸 한마디 했다. 정아, 내 계산 정법이 어느 정도 늘었는지 한번 시험해봐야겠다. 여기서 말인가요? 그래,
적과 어디서 맞닥뜨릴지 모르니 이런 작은 공간에서도 연습을 해둬야지. 말을 하면서 왼손을 슬쩍 내미는 척하며 오른쪽 주먹을 쭉 뻗었다. 곽정은 예의에 따라 새 초식을 양보하고 나서 반격을 전개했다. 한대 정금발의 공격이 갈수록 거칠어져 전혀 사정을 봐주지 않고 돌연 두 주먹으로 곽정의 가슴을 강타했다. 심의포혈. 이건 서로 무공을 겨룰 때 사용하는 초식이 절대 아니었다. 상대방의 목숨을 노리는 살초였다. 주먹에 엄청난 힘이 실려 있었다. 곽정이 급히 뒤로 물러나다 보니 등이 몽고포에까지 닿았다. 곽정은 소스라치게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위급한 상황에 처하면 자신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자구책을 쓰게 마련이다. 더구나 곽정은 생각이 단순해 머리를 굴릴 여지도 없이 왼팔로 원을 그리며 상대의 팔뚝을 휘감아 잡고 힘껏 뿌리쳤다. 그 순간 정금발은 자신이 전개한 힘이 연기처럼 사라지며 상대방에게서 어마어마한 진기가 뻗쳐오는 것을 느꼈다. 그는 놀란 외침을 토하며 뒤로 세 걸음 밀려나 겨우 몸을 고정시켰다. 순간 정신이 아뜩해진 곽정은 이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떤 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그는 놀랍고도 두려웠다. 자신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사부님이 살초를 전개한 것일까? 가지낙 등이 일제히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모두들 표정이 납덩어리처럼 굳어 있었다. 주총이 다그쳤다. 몰래 다른 사람에게 무공을 배웠으면서 왜 우리한테 숨겼지? 여섯째 사부가 직접 시험을 하지 않았다면 끝까지 숨길 작정이었느냐? 곽정은 억울했다. 철별 사부한테 활과 창을 배운 것밖에 없어요. 주총의 안색은 심각했다. 그래도 거짓말을 할 거냐? 다급해진 곽정은 눈물이 쏟아졌다. 그가 울먹이며 말했다. 제가 왜 사부님들을 속이겠어요? 주총이 다그쳤다. 그럼 내공을 어디서 배웠느냐? 그 작자를 믿고 우릴 안중에 두지 않는 모양인데. 곽정은 황당했다. 내공이라뇨? 전혀 아는 게 없어요. 주총은 다짜고짜 손을 뻗어 그의 가슴뼈 바로 아랫부분에 있는 구미혈을 찍었다. 그것은 인체의 중요한 혈도로서 일단 찍히면 바로 기절하고 만다. 곽정은 감히 피하지 못하고 제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다. 주총의 손가락이 몸에 와닿자 근육이 자연스레 신축되면서 반탄지력이 생겼다. 그 자신은 전혀 느끼지 못했지만 도인을 따라 호흡법 등을 익히는 동안 온몸 구석구석에 내력이 생긴 것이다. 주총이 혈도를 정확히 찍었지만 단지 따끔한 느낌이 들 뿐 혈도를 찍힌 현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전력을 기해 혈도를 찍은 건 아니었지만 주총은 곽정의 모습을 보고 더욱 경악하며 호통을 쳤다. 이래도 내공을 모른단 말이냐? 곽정은 문득 스치는 생각이 있었다. 그럼 도인에게 배운 게 내공이란 말인가? 그는 얼른 해명했다. 2년 동안 어떤 사람이 매일 밤 저에게 호흡하는 방법과 좌선, 그리고 잠자는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전 그게 재미있어서 따라했을 뿐이에요. 정말 아무 무공도 배우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비밀로 해달라고 당부에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여기까지 말한 곽정은 무릎을 꿇고 연신 큰절을 올렸다.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 사람을 찾아가지 않을게요. 육계는 그가 워낙 진지해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다. 한소영이 물었다. 그게 내공이라는 걸 몰랐단 말이냐? 곽정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대답했다. 정말 뭐가 내공인지 몰라요. 그 사람이 말해준 대로 천천히 호흡을 하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으니까 배 속에서 이상한 기운이 올라오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요즘은 그 기운이 뜨거워져 마치 작은 쥐가 배 속에서 이리저리 움직이는 것 같아요. 육계는 놀랍고도 내심 기뻤다. 이 멍청한 녀석이 벌써 그 경지에 도달했다니. 기특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주총이 다시 입을 열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성함을 밝히지 않아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사부님들의 무공이 자기에 비해 손색이 없다면서 무공은 가르쳐주지 않고 사부라 부르지도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생김새도 절대 말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어요. 육관은 들을수록 의혹이 짙어졌다. 처음엔 곽정이 어떤 고인을 만난 거라고 기뻐했는데 그자가 신분을 철저히 숨긴다는 걸 알고는 뭔가 심상치 않은 사연이 있을 거라 생각했다. 주총이 그만 나가보라고 손짓하자 곽정은 겁먹은 표정으로 말했다. 다신 그 사람을 찾아가지 않을게요. 주총은 담담하게 말했다. 그냥 예전대로 가봐라. 널 탓하지 않을 거야.
그 대신 우리한테 사실을 털어놓은 걸 말하지 마라. 곽정은 사부들이 탓하지 않겠다는 말에 기분이 좋아 연신 대답하고 밖으로 나갔다. 나와 보니 화쟁이 흰 독수리 2마리를 데리고 기다리고 있었다. 화쟁은 눈을 곱게 흘겼다. 왜 이제야 나오는 거야? 한참 기다렸어. 그러자 흰 독수리 1마리가 푸드덕 날아올라 곽정의 어깨 위에 내려앉았다. 곽정이 자랑스럽게 말했다. 내가 야생마를 길들였는데 얼마나 빠르고 사나운지 과연 화쟁을 태워줄지 모르겠어. 화쟁은 코웃음을 쳤다. 태워주지 않으면 그 말을 죽여버릴 거야. 곽정은 진지했다. 화쟁, 그러면 안 돼.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초원 저편으로 달려갔다. 독수리 2마리도 그들을 따랐다. 곽정은 흰 독수리 부부의 희생과 도인의 등장 속에서 인간성과 무공 모두 성장의 전환점을 맞는다. 절벽 위 수련과 운기조식을 통해 무공의 기틀을 다진 그는 의협심으로 화쟁을 지키고 진심으로 사부들에게 복종하며 진정한 무인의 길로 나아간다. 적토마를 제압하고 뜻밖의 내공 성취까지 이룬 곽정은 더 이상 단순한 소년이 아니다. 이 장은 성장, 충절, 비밀 스승과의 인연이 응축된 결정적 전환점이다.